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의 여자입니다. 저에겐 일남일녀가 있는데요. 부모가 이날 이때까지 낳아주고 키워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면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장가 가서까지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신당동 떡볶이 아줌마입니다. 젊어서 경찰이었던 남편을 사고로 잃고 20년 넘게 떡볶이 가게를 하면서 아들, 딸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냈네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던 차에 저희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는 어머니, 이제 그만 떡볶이 가게 정리하시고 재미나게 사세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효도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아요. 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새아기 속셈이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봉급도 쥐꼬리만 하고 전셋집도 평수가 너무 작아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싶었겠죠. 저는 80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이 집에서 딸이랑 사위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딸도 같이 미국으로 가버려서 지금 이 큰 집에 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적적했던 찰나에 아들 내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 못 이기는 척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주위에서는 부모가 다 큰 자식과 같이 살면 문제 생긴다고를 하는데 저는 돈도 있고 빌라도 2층 집이라 1층과 2층이 따로 분리돼 있으니 같이 살아도 싸울 일도 없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문제 생겨봤자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내 자식이니까 며느리한테 드리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자 하니까 이놈의 며느리가 해도 너무한 겁니다. 저랑 같이 살면서부터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임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돈을 써제끼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누가 보면 공무원 부인이 아니라 무슨 의사나 변호사 부인 재벌가 만화님인 줄 알겠다니까요. 며느리는 임신 후 애변 유세로다가 유기농이 아니면 입에도 안 대고 백화점에서 포장된 과일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봅니다. 밥도 한 끼에 10만원이 넘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주말에는 기분 전환한답시고 1인당 30만원이 넘는 뷔페에 갔고요. 무슨 임산부 전용 요가와 팩결 프로그램인지 뭔지 아는데도 다달이 1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또 태교의 다도가 좋다고 하면서 수백만원짜리 찻잔 세트를 사고 클래식 연주회를 들으러 다니면서 또 수십만원씩 쓰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용품 사는 데만 5천만원도 넘는 돈이 깨졌습니다. 그야말로 집이 무슨 애기 용품 파는 가게처럼 변했죠. 저는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제 돈이면 떡볶이 몇백 인분, 몇천 인분을 팔아야 버는 돈인데 지들이 버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쓸 수가 있나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잔소리를 좀 할라치면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한테도 큰 돈인데. 근데 저 우리 공공이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애로 낳아서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거죠? 하면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럼 또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손주한테 드는 돈인데 내가 아까울 게 뭐 있겠냐고 임신할 때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태교에 신경 쓰고 필요한 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낌없이 다 사라고 등신처럼 맘에도 없는 말만 해버렸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마음이 약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며느리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26세 교사 임용시험 떨어지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8인 우리 아들을 만났으니 둘이 띠동갑인 거죠. 대학에서 계속 공부만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새도 없이 계속 시험 보고 떨어지고 또 시험 보고 그러다가 우리 아를 만나서 처음으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바로 애까지 생겨버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청춘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억울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 쓰는 재미로라도 스트레스 맘껏 풀라고 가만히 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당동 개모임을 하는데 거기 언니들 얘기 들으면 요즘 젊은 것들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너무 쉽게 몸을 굴리고 바람도 많이 피고 해픈 애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 며느리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정말 보수적이고 조신한 아이니까요. 임신했을 때도
아무리 산부인과 의사라고 해도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한테 자기 몸을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여자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다닌 데다가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가슴골이 드러난 옷은 입지 않는 애였습니다. 비록 돈은 함부로 썼지만 몸 함부로 굴리는 것보단 돈 쓰는 게 100번 나았기에 저는 며느리가 과하게 돈을 써대도 저도 애 낳고 키워보면 철이 들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을 낳자 오히려 씀씀이가 더 커져만 갔고 아들은 저한테 맡겨두고 저는 놀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이 나이에 독박 육아하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고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네 아들은 이제 네가 보라고 했더니 글쎄 며느리는 24시간 상주하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베이비시터한테 한 달에 또 500씩 깨졌습니다. 저는 작은 상가와 오피스텔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죽은 남편 공무원 연금에 저의 노령연금도 나와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 씀씀이에 이미 가지고 있던 펀드 몇 개를 예약하게 되자 참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그만 나가라고요. 부모가 무슨 봉도 아니고 24시간 상주 베이비시터까지 드리는 건 더는 못 해주겠다고요. 아들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아들 내외를 제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나가고 나자 저는 다시 신당동 계모임도 가고 일요일엔 예배도 가면서 참 진짜 여유로운 생활을 했네요. 신경 쓸 일 없으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니 저들끼리 알아서 살겠지 이제 더는 신경 쓰지 말자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놀라 달려가 보니 글쎄 아들이 며느리 대신 애를 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죽어도 자기기는 애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독박 육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 제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저를 보자마자 그 큰 눈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좁은 오피스텔에 애기 용품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아들이 넘어져서 다쳤다면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냐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제는 자기가 정말 반성 많이 했다면서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아들도 자기 손으로 직접 키우고 남편도 다시 복직시킬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지켜보니 애똥기저귀도 더럽다면서 제 손으로 안 갈아주던 애가 허리 다친 제 아들 대소변도 손수 받아내고 제 아들도 직접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 병간호하랴 애돌보랴 종종거리는 그 모습이야 또 딱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는 다시 들어와 살라고 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고생해보라고 아직까진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알을 병실 들러서 찬머리를 전해주고 오는 길에 몸이 찌뿌둥해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목욕탕에 갔는데 글쎄 그 목욕탕에 며느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운 반, 반가운 반으로 얘,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냐? 아범은 아픈 사람 혼자 둔 거야? 애는 또 어디다가 맡기고 하니 며느리도 놀라면서 애는 친구한테 맡기고 아범이 잠든 사이에 잠깐 목욕을 왔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다 씻었다면서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가 많은데 뭘 다 씻었냐면서 붙잡아 앉아서는 같이 탕에도 들어가고 서로 때도 밀어주었어요. 근데 밀어주다 보니 며느리 가슴에 이상한 불긋한 자국이 있길래 얘, 근데 넌 이건 뭐냐? 왜 이렇게 울긋불긋 뭐가 나 있어?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기에 물렸다.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면서 다 씻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일어나 가버리는 게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 병간호하다가 눈뺑이 부린 걸 시어미한테 딱 걸려서 민망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랑 같이 목욕하고 온 후 자꾸만 아래쪽이 가려운 겁니다. 참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나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아무리 씻고 열심히 약을 발라도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길래 이상하다 싶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저보고 임질에 걸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의사가 저한테 최근에 혹시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고 묻는데 얼척이 없어서 아니 내가 과부되고 독수공방 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지금 누구 영장 지르냐고 화를 냈더니 그러면 최근에 사우나를 가거나 수건을 함께 쓴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며느리랑 같이 탕에 들어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몸에 있던 그 수상한 자국들도요. 저는 그제야 그 자국이 뭔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잊고 살았는데 그건 산의 입술 자국이 틀림없었어요. 내 아들은 허리를 베어 누워있는데 병실에서 둘이 그랬을 리는 없고 며느리가 바람핀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서 인연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놓고 싶었으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며느리에게 우리 아들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숨긴 신상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백을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허영심 많은 며느리는 예상대로 언제 어디서든 항상 그 명품백을 들고 다녔고 덕분에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었는데 백화점, 명품관, 면세점, 호텔, 고급 와인바 등등 제 집에서 살 때보다 더 씀씀이가 몇 배로 더 커져 있습니다. 게다가 도청장치의 녹음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오늘은 신상 사줬으니까 더 잘해주겠다는 등, 어제 너무 좋았다는 등, 나 남편 평생 누워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며느리는 참 내 아들 없는 사이 다양한 남자들이랑 밤 생활을 즐기더군요. 저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녹음 파일을 더 듣는데 놀라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더 네 남편 퇴원하면 계속 같이 살 거야? 몰라. 순진해서 뜯어먹고 딱인데 그 악독한 늙은 여우가 갑자기 돈을 안 대놓잖아.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라니까. 유선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냐 봤지? 욕실 바닥에 몰래 왁스까지 발라놨는데 머리라도 깨질 줄 알았더니 그냥 팔 조금 삐끗하고 마는 걸 어쩌라고. 참나, 그 남편 놈도 그냥 허리만 좀 삐끗하고 말더니. 하여튼 운도 좋아. 그러니까 명도 지지리도 길다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살다 보면 기회가 또 없겠어. 그래, 빨리 처리해서 내가 콜하면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참 이런 금수만도 못한 대화를 듣자니 기가 막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병실에 누워있는 내 아들이 불쌍하고 저런 며느리를 조신하다고 믿고 온갖 자랑을 다 했던 저 자신도 비참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돈 때문에 나랑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해서 아쉬워하는 게 너무도 설득했습니다. 저런 무시무시한 대화를 하면서 연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아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끝까지 분기탱천한 저는 오늘 저 년놈들을 발가벗겨서 길거리로 내쫓을 거라 생각하고 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동영상을 켜놓고 문을 열어재었더니 세상에 그곳엔 며느리와 20대 중후반의 어린 놈이 동물처럼 엉겨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년놈은 저를 보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자 놈은 너무 놀라 알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나체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비는 그 모습까지도 저는 전부 동영상에 담아 며느리 보는 앞에서 아들 핸드폰으로 전송시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악다구니를 하면서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그 맛돈 아끼겠다고 저를 내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짓까진 안 했을 거예요.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 어떡해요.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을 이렇게 더럽게 벌어서 더럽게 쓰면 천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러는 어머니는 뭐 얼마나 깨끗한데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파는 게 더 쪽팔려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혼 소송하고 친권, 양육권도 빼앗고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도 늙은 네 아들하고 살기 싫었고 네 아들애도 키우기 싫었다며 돈 없어서 보상해줄 돈도 없으니까 네 맘대로 다 해보라면서 막말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막강한 태도는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욕실에 왁스를 발라놔서 아들과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 살인미수 및 상해치상의 결정적 증거였기 때문이죠.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며느리는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테니까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별님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이후 별님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아들의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망설일 것도 없이 며느리를 혼인빙자, 사기 및 살인미수 및 상해치상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애원해도 가차없이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처벌을 해주길 원한다고요.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며느리는 지금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전 며느리가 형을 산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들은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신 차려서 복직도 하고 친구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 아들이 다시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결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 새로운 누군가가 다시 며느리로 들어오면 마음을 줄 수 있을지 아직까진 자신이 없습니다. 참 정말이지 제가 독수공방으로 남자 구경 못한 지가 언젠데 며느리 잘못 만나 인질에 걸릴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게다가 이 인질이 아주 지독한 게 1년이 지나도록 재발이 잦아서 전 이 나이에 팔자에도 없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깊은 인간 불신이 생기네요. 그래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직도 며느리가 엄한 놈이랑 낳은 뻐꾸기 새끼를 내 손자로 알고 돈을 퍼붓고 있을 텐데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란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번 일로 질려서 아들 일이든 딸 일이든 너무 자식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